연말정산 뭐 서류 작성을 해보셨겠지만 가장 처음에 뭐 넣죠? 인적 공제. 네, 인적사항 넣죠. 내 이름 쓰고 그 밑에는 가족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양가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이 그건 아니고. 연말정산, 이제 월급쟁이들한테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딱 생각을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지겹다 이런 것부터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제 회사한테 계속 혼났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연말정산 자료를 안 내냐, 이렇게까지 미룰 필요가 있느냐, 뭘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막상 하려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나고 좀 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그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을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국세청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네. 이제 국세청이 그 개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랑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건데요. 그동안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제 클릭해서 다운받으셨다가 제출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국세청에서 회사로 넘겨주는 굉장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그냥 연말정산이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 이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을 많이 돌려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공제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공제 한도,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였는데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쉽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 요금입니다. 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공제율이 40%였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이게 80%가 돼요. 전철이라든지 뭐 버스 같은 거 이용하셨을 때 올해 한 15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그걸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한 36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몇 배가 된다고요? 2배. 그렇죠. 늘어난다. 그럼 72만 원이 되거든요. 와, 좋네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거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카드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는 기본 공제 한도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제 한도액에서 대중교통부는 따로 1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원래 한 7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올해는 30만 원도 더 받게 되겠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지난 그 팬데믹 때문에 2020년부터 소비가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힘들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비를 좀 더 진작시킨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 경제부처들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소비를 전년도보다 조금 더 하시면 그 더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카드 소비액,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비액 모두 관계없이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 5% 이상을 더 쓰시면 그 더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1년도보다 좀 더 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소비랑 전통시장 소비랑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2021년도에 한 500만 원을 썼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5만 원부터는 그 위에 거는 추가 20%가 공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한 625만 원 썼다고 하시면은 100만 원에 20%, 그러니까 2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신용카드는 이제 저는 용돈 받아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아끼려고 했는데 저는 정반대 행동을 한 거네요. 이번에 나오는 돈이 좀 적겠네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현금 영수증은 많이 끊으셨죠? 현금 영수증 됐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중교통이랑 이제 카드 사용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집값으로도 이제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 아시죠? 전세나 월세 이거 공제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전세 월세 내실 때 빌린 거, 차입하신 거 이제 갚으실 때 그거에도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것도 공제율도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올라갔어요.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좀 위안이 되시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월세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이 높아지셨을 텐데, 근데 한도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높아졌기 때문에 100만 원가량 더 돌려받으실 수 공제 있다. 한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은 이제 무주택이면서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그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네.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존의 소득 공제율이 10%였는데 네. 15%로 높아졌고요. 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12%에서 17%로 높아졌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뭐 월에 한 80만 원 낸다. 근데 내가 소득이 뭐 연에 5,400만 원 정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한 115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었는데 네. 바뀐 제도로 따지면은 이제 한 160만 원이 넘게 돌려받을 수 있으시니까 한 4, 50만 원 가까이 더 이제 세금을 줄이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입니다. 예. 해피벌스케이 캠페인을 저희 CBS도 이제 해피벌스케이라는 캠페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 문제 극복하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의료비 중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가 뭐가 있느냐? 난임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20%였는데 30%까지 공제율이 높아졌고요. 또 미수가 선천성 이상한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는데 이게 아이들이 잘 크지 못한다는 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지게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나중에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400만 원, 퇴직연금이 포함됐다고 하면 700만 원까지 이제 공제 한도였는데 이게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상향이 됐으니까 네. 계좌 개설하실 때도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올해부터 달라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위주로 알아봤는데 또 실수도 많고 연말정산 하다 보면 또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은 또 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뭐 서류 작성을 해보셨겠지만 가장 처음에 뭐 넣죠? 인적공제. 네, 인적사항 넣죠. 내 이름 쓰고 내 거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가족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이제 없었던 분들은 자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신청을 꼭 하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득이 없으시고 또 배우자가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또 집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꼭 이제 인적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분들이 돈을 잘 벌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은 맞는데 네. 그분들이 돈을 잘 벌면 제가 부양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 3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아, 예, 뭐 그렇죠. 그 정도까지 벌어주면 참 고마울 텐데 예, 기준이 까다로워요. 1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부양가족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재를 했는데 네. 아니 배우자한테 소득이 있다고 네. 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연말정산 시즌에는 좀 자칫하면은 네. 좀 집안 분위기가 약간 서먹해지는 수도 있겠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 같은 걸 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장기주로 쭉 가지고 계신 건 상관이 없는데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집에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걸 팔아서 처분해서 뭐 쓰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자산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양도소득, 그러니까 팔아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이걸 팔았다고 하면 이 부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밀 소득보다도 비밀 손해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장 흔하게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인적공제 사항 중에서도 이제 중복 신청 이런 게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가장 흔한 사례가 이제 자녀잖아요. 네. 어린 자녀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엄마도 아빠도 이 아이를 다 신청하는 경우. 그럼 이 공제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신청하면은 나중에 한 명한테는 그게 옵니다. 잘못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이자까지 이제 토해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형제가 이제 같이 이제 봉양을 하는데 네. 어느 한 형제가 모시고 살거나 뭐 이제 외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이제 편하게 사신다고 이제 따로 사시는데 이제 여러 형제가 다 이제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형도 신청하고 누나도 신청하고 저도 신청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세 명이 신청하게 된 거라서 네.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네. 발생하거든요. 주택자가 되셨을 경우 같은 네.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제 주택자금은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갚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유주택자가 되게 되면 그 지원이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그걸 체크하셨다면은 내 집 생겼지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 이제 또 지워주시는 이런 것도 네. 필요합니다. 계속 체크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실을 잊어버리고 체크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냈는데 내가 알고 보니 돌싱이네. 13월에 월급 받기가 정말 지금 들어보니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많고, 그리고 또 알아두면 또 더 내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꼭 챙겨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이준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